안녕하십니까. 에너지 이동 기술 정방균입니다. 온천 워터파크 에너지 절감 기술을 소개하겠습니다. 또한 탄소 중립 RE100에 대한 대안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좌측에는 목차입니다. 우측에는 에너지 절감 기술을 도입할 때 정부 정책 자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합리화 자금이 있고요. 신재생 정책 자금이 있습니다. 에너지 합리화 자금은 3년 거치 5년 상한입니다. 무려 8년 동안 자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재생 정책 자금은 신재생 기술에 해당되고요. 5년 거치 10년 상한입니다. 무려 15년 동안 자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 소개입니다. 에너지 절감 기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은 연력각재 1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공급과 배출은 같다. 공급이 100이면 배출도 100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배출을 없애버리면 공급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보일러는 화석 연료를 태우죠. 그 연료가 가지고 있는 발열량을 물에 전달해서 온수 또는 스팀을 만들어 사용을 합니다. 열을 사용하게 되면 반드시 폐열이 배출됩니다. 보일러를 사용하게 되면 연료가 공급되죠. 그래서 연료의 발열량이 공급되므로 반드시 폐열이 배출되겠습니다. 탄소 중립에서 폐열을 제로로 만들어라, 폐열을 없애라, 이게 탄소 중립입니다. 그렇다면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 보일러를 이용한 이 열을 사용을 하지 말라는 뜻이냐? 그런 뜻이 아닙니다. 보일러를 사용하지 않고 열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 기술을 소개하겠습니다. 탄소 중립 RE100이란 용어가 있죠. 전문 용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후 위기에서 탄생된 용어입니다. 난로 기후 위기로 인해서 지구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탄소 중립 RE100을 주장하고 있지요. 탄소 중립이란 탄소를 배출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 실질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탄소를 배출하는 만큼 어쩔 수 없이 탄소를 배출하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라 했는데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재생에너지입니다. 태양광, 풍력, 자연의 힘을 이용한 전기 생산이죠. 이러한 재생 에너지를 전기를 생산해서 실질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RE100이란 용어가 있죠. RE100이란 기업의 사용 전력 100%를 재생 에너지 전력으로 구매하거나 자체 생산으로 조달하는 것,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50년까지 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업의 사용 전력, 지금까지 우리 기업들은
한전에서 보내준 전기를 마음껏 사용해 왔습니다. 전기료를 지불하면 마음껏 사용해 왔지요. 한전은 전기를 공급받아 가지고 이 전기를 기업 또는 가정에까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전에서 보내준 전기는 주로 화석 연료를 사용한 화력발전소입니다. 또한 원자력발전소, 화력발전소하고 원자력발전소를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해서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다. 또는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RE100은 기업의 사용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 자연의 힘을 이용해 가지고 전기를 자체 생산하도록 했습니다. 또는 남이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구매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모든 기업은 2050년까지 이 재생에너지로 바꿔라. 이것이 RE100입니다. 이 무서운 단어입니다. 우리나라 같이 이 화력발전소를 이용한 발전소를 없애라. 이런 뜻이나 다름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전기를 사용한 기업이 삼성전자입니다. 이 삼성전자는 전기를 어느 정도 사용하느냐 하면 부산시 전체 사용량보다도 삼성전자가 더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겠죠. 부산시 전체의 사용량보다도 더 많은 전기를 사용한 기업이 삼성전자입니다. 그런데 그 삼성전자가 한전에서 보내준 화력발전소를 이용해 가지고 전기를 생산한 전기를 마음껏 사용해 왔는데 이제는 그 한전의 화력발전소를 사용한 전기를 사용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로 자체 생산하라 이겁니다. 또는 남이 생산한 것을 구매하도록 했습니다. 이게 삼성전자가 만약에 RE100을 달성하게 되면 발전소가 많은 화력 발전소가 사라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죠. 원자력 발전소도 사라지게 되겠죠. 그런데 이 삼성전자만 RE100을 달성하도록 한 것이 아니죠. 모든 기업이 RE100을 달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RE100 달성하겠다는 기업들이 주로 대기업 위주로 많은 기업들이 가입하고 있죠. 만약에 RE100을 달성하지 못한다든가 가입하지 않는다든가 그러게 되면 불이익이 있습니다. RE100을 달성하지 못하면 그 기업에서 생산된 제품을 외국으로 수출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나라 같이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는 반드시 RE100을 달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불똥 떨어진 것이죠. 이게 2050년까지 달성해야 하는데 지금 2025년입니다. 앞으로 25년 동안에 RE100을 달성해야 하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25년간은 에너지 대변환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RE100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업들은 전력을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이 RE100을 모든 기업들이 달성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화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들이 사라지게 되겠죠. 모두 재생에너지로 이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재생에너지로 마음껏 생산해 가지고 전기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재생에너지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학자들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로 생산해서 화력발전소 이런 원자력발전소 다 없애고 재생에너지로 생산해도 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RE100을 달성해야 한다. 그렇다면 2050년까지 RE100을 달성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은 아래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폐수열 해수 기술입니다. 폐수열 해수 기술을 완벽하게 해수해야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폐기열을 해수해야 합니다. 폐기열을 완벽하게 해수해야 합니다. 이 폐수열은 하수구로 열이 배출되지요. 하천으로 바다로 흘러가 버립니다. 그 다음에 폐기열은 대기 중에 배출되지요. 특히 이 폐기열은 건조기에서 배출된 폐열을 대기 중에 배출합니다. 그래서 폐수열과 폐기열을 해소하게 되면 보일러를 없앨 수 있다. 보일러 없이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도록 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 에너지 저장 기술입니다. 여기 이 네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에너지 저장 기술입니다. ESS라고 하죠. 배터리 기술입니다. 배터리. 이 에너지 저장 기술이 발달되게 되면 자동차가 전기 자동차로 탈바꿈을 합니다. 우리 에너지 저장 장치가 저장 기술이 발달되게 되면 이 소형으로 전기를 많이 저장하는 기술이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술이 발달되게 되면 자동차가 전기 자동차로 탈바꿈하게 되는데, 자동차는 엔진들이 이 엔진을 화석연료를 태운 엔진들을 사용하고 있죠. 가솔린 엔진이 있고요. 또는 디젤 엔진이 있습니다. 그 가솔린 엔진과 디젤 엔진을 없애는 기술이죠. 뿐만 아니죠. 우리 선박들 배도 엔진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배도 에너지 저장 기술이 있다고 그러면 ESS를 이용해 가지고 모터를 돌려서 스크루를 회전하면 배도 엔진을 없앨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엔진, 화석연료를 태워서 엔진을 구동시키는, 엔진을 없애는 장치를 보급하고, 또 한쪽에서는 화석연료를 사용한 보일러를 없애는 기술이죠. 이 재생 에너지를 생산해서 이런 것들을 없애는 기술이 RE10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기술 중에서 노란 걸로 되는 두 가지는 어느 정도 기술이 개발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폐수열 해수 기술,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 기술은 어느 정도 기술이 개발되었다. 그런데 이 폐기열 해소하고 에너지 저장 기술은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폐수열 해소 기술, 이 폐기열 해소하고 이런 개발에 아직 못 미친 기술들을 빨리 신속히 개발해서 이 RE100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중에서 재생에너지는 이미 다 상용화되어 있는 기술이고요. 지금 이미 개발된 폐수열 해소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즉, 온천과 워터파크에 이 폐수열을 해소하게 되면 보일러가 필요 없습니다. 보일러 없이 열을, 온수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소개하기 위한 것입니다. 폐수열 해소 기술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폐수열 해수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폐수 열은 히트 펌프입니다. 그게 히트 펌프 증발기에 폐수 열원을 공급하는 것이 폐수 열원 히트 펌프입니다. 이 폐수 열원 히트 펌프는 주로 목욕탕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공급되어 있습니다. 에너지를 무척 많이 절감하는 기술이 폐수 열원 히트 펌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보일러가 이 온수를 생산하지요. 보일러는 화석 연료를 태워가지고 그 연료의 발열량을 물에 전달해서 온수를 생산합니다. 그러면 이 온수를 목욕탕에서 사용합니다. 사용하게 되면 폐수가 발생되지요. 이 폐수열을 히트펌프 증발기에 공급해서 다시 온수로 생산합니다. 그래서 폐수열을 이렇게 온수로 히트펌프를 이용해 가지고 온수로 생산하는데, 이 기술이 약 50% 정도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0% 정도 에너지를 절감하기 때문에 보일러하고 히트펌프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기술이 이 폐수 열원 히트펌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이 신재생 지열 에너지가 있는데요. 이 기술은 폐수 열원을 제로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폐수 열원 히트펌프는 50%는 보일러를 이용하고 50%는 히트펌프를 이용하는데, 여기 신재생 지열 에너지는 폐수 열원을 제로로 만들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완벽하게 폐수열을 해소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기술은 지하수를 사용해야 합니다. 지하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신재생 지열 에너지입니다. 히트펌프 증발기에 지하수를 공급해 가지고 이 물탱크 열을 흡수해서 온수로 이동시킵니다. 그래서 이 온수를 사용하지요. 사용하게 되면 폐수가 발생되지요. 온천, 워터파크에서 발생된 이 폐수열을 폐수열 해수기를 이용해서 온수로 열을 이동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이 히트 펌프하고 폐수열 해수기하고 이용해서 폐수열원을 제로로 만드는 기술이 신재생 지열 에너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보일러가 없지요. 그래서 이 온천 워터파크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소개하기 위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목욕탕, 수영장, 리조트, 종합병원, 빌딩 이런 데도 적용할 수 있고요. 이 중앙공급식 아파트에도 적용하면 이 보일러를 없앨 수 있습니다. 중앙공급식 아파트에 히트펌프하고 폐수열 해수기를 이용하게 되면 보일러 없이 이 급탕 온수를 생산할 수 있고요. 또한 난방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름에는 이 차가운 물을 이용해 가지고 냉방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술이 보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중앙공급식 아파트에 보급되려면 참 어느 정도 있어야 보급되는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목욕탕에 폐수 열원 히트펌프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폐수 열원 히트펌프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폐수 탱크 내부에 증발기 설치 기술이 있습니다. 자, 폐수가 이 밀폐된 폐수 탱크 안에 폐수가 공급됩니다. 그래서 폐수가 이렇게 통과해서 방류하지요. 그런데 폐수 탱크 내부에다가 증발기, 그러니까 히트펌프 증발기를 폐수 탱크 내부에다가 설치를 해서 이 폐수열을 흡수해 가지고 온수로 이동시키는 것이 히트펌프입니다. 그래서 폐수 탱크 내부에 증발기가 들어가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때 폐수 탱크 증발기를 세척 역시하기 위해서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링 브로어를 이용해 가지고 공기를 밑에다가 분사시켜 가지고 공기가 올라오면서 증발기에 부착된 이물질을 제거시키는 기술이 있는데 이 악취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 악취를 잘 뽑아주는 그런 기술이 요구됩니다. 이 기술은 목욕탕에 많이 보급시켰습니다. 목욕탕에서 많이 이 기술을 이용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기술은 폐수 양에 따른 용량 제어가 조금 어렵습니다. 폐수가 목욕탕은 요일에 따라서 폐수 물 사용량이 달라지죠.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은 목욕 인원이 좀 있기 때문에 폐수가 많이 발생되는데 평일날에는 또 폐수가 또 없습니다. 그래서 폐수가 있을 때, 없을 때, 또 밤에는 또 폐수가 또 없지요. 그래서 이 히트펌프는 폐수가 일정하게 이렇게 배출되면 열을 이동시킬 수 있는데 이 폐수 양이 다르기 때문에 이 히트펌프가 폐수열을 이쪽으로 이동시키는데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히트펌프는 실질적으로 에너지 절감을 60에서 뭐 70% 이렇게 에너지 절감할 수 있는데 그렇게 못하고 약 50% 이내 50% 정도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폐수 탱크 예부의 증발기 설치 기술입니다. 이 폐수 탱크가 같습니다. 같이 폐수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방류되는데 이 폐수를 펌프를 이용해 가지고 예부에 증발기를 설치합니다. 열교환기죠. 증발기가 쉐렌 투브 타입 열교환기를 설치해 가지고 폐수를 펌프를 이용해 가지고 공급해 가지고 다시 이 탱크로 순환시킵니다. 히트펌프가 이 증발기 폐수열을 흡수해서 온수를 생산하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폐수열을 온수로 이동시키는 기술입니다. 이때 증발기가 쉐렌 튜브 타입을 이용하기 때문에 폐수가 머리카락이라든가 또 이 스케일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이 막혀서 이 성능이 저하됩니다. 그래서 증발기의 이물질 제거가 어려워 갈수록 효율이 낮아지는 것이 이 방식입니다. 이것도 역시 폐수 양에 따른 용량 제어가 같이 어렵죠. 그래서 이것도 약 한 50% 절감 이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그 예부에 증발기 설치된 기술은 좀 쓰다 보면 이게 막혀가지고 고장 나버려요. 그래서 고장 나버리면 자꾸 고장 나고 그러면 이게 수리가 불가능하더라고요. 뭐 돈 계속 들여가지고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이 기술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폐수 탱크 내부의 증발기 설치 기술은 그나마 성능을 발휘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지하에 이 악취를 배출할 때 지하에다 배출하게 되면 그 악취가 나지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투명이라는 것은 좀 있죠. 효율은 갈수록 좀 저하되지만 그나마 안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 다 에너지 절감률이 중요하죠. 에너지 절감이 50% 정도뿐이 안 된다. 나머지 50%는 보일러를 이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일러를 없이 할 수 있는 기술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기술 자체가요. 자, 그렇다면 신재생 지열 에너지가 필요하죠. 자, 이 계통들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재생 지열 에너지입니다. 이 기술은 이 산자부에 공급해서 산자부에서 기술을 좀 검토하도록 했는데 그 내용도 잠시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신재생 지열 에너지는 지하수를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 지하수는 90m, 100m 이런 깊이에서 끌어올린 지하수는 우리나라 연평균 온도가 나옵니다. 우리나라 연평균 온도는 약 17도 정도 되겠습니다. 이런 17도를 지하 저수조에 저장을 하죠. 저장을 해가지고 이 물을 사용을 합니다. 또한 온천 같은 경우에는 이 지하수의 물을, 온천은 뭐 600m 또는 800m 또는 1000m, 1200m 이렇게 깊은 곳에서 끌어올리게 되면 이 온천수는 뭐 23도, 뭐 26도, 28도, 뭐 30도까지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 깊이에 따라서 온도가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온천수를 사용한 또 온천 업계도 많이 있죠. 그런데 온천은 무시하고 일반적인 지하수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지하수 17도가 지하 저수조에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 지하 저수조 물을 히트펌프 증발기에 공급을 하죠. 지열 공급 펌프라고 있습니다. 이 지하수를 공급을 하죠. 증발기에. 그러면 이 히트펌프는 증발기에 열을 흡수해서 응축기에다 전달합니다. 그러면 이 오른쪽에는 응축기인데, 응축기는 온수 탱크 물을 순환시켜 가지고 이 온수 탱크에 보내는데, 이게 약 한 60도 또는 65도로 온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 히트펌프는 저수조 열을 빼앗아 가지고 온수 탱크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히트펌프는 지하 저수조 열을 흡수해 가지고 중온수 탱크를 가열합니다. 중온수 탱크는 약 40도 정도로 만듭니다. 이 중온수 탱크는 탕 공급용 탱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히트펌프가 하나는 온수 탱크를 가열하고 하나는 중온수를 생산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저수조는 온도가 낮아지겠죠. 겨울에 지하수 온도가 17도 정도 되는데, 겨울에 이 저수조 온도가 12도 정도까지 떨어집니다. 많게는 10도까지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10도. 10도까지는 잘 떨어지지 않고요. 12도 정도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12도의 저수조 물을 부스터 펌프를 이용해서 폐수 열 해수기를 통과해 가지고 폐수 열을 흡수해서 이 30도 정도까지 가열해 봅니다. 그러니까 폐수 열을 흡수해 가지고 30도의 냉수로 만들어 버립니다. 12도를 30도로 가열해 버렸죠. 이 30도의 냉수를 온수 탱크에 공급하고요. 또다시 이 30도를 목욕탕 냉수축으로 공급해 버립니다. 그 냉수 온도가 이 30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욕탕에서는 이런 냉수 30도하고 온수 60도하고 혼합해서 목욕을 하게 됩니다. 이때 목욕 온도는 인체의 체온에 비슷한 약 36도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36도를 사용하게 되면 폐수가 발생되겠죠. 이 폐수가 1차 여과, 2차 여과 거쳐가지고 이 폐수 열 해수기에 공급을 합니다. 이 폐수 열 해수기가 판형 열 교환기를 사용합니다. 이 판형 열 교환기는 성능이 우수하죠. 이러한 판형 열 교환기를 통과하는데 이 폐수 온도가 16도 정도로 배출됩니다. 이 16도로 배출해서 폐수가 방류됩니다. 그러니까 폐수 방류 온도가 16도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하수가 공급되는 온도가 17도인데 이 17도 저수조를
저수조보다도 17도보다도 높은 폐수 온도가 더 높은 온도로 더 낮은 온도로 방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폐수열을 배출하지 않는 것입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에서 배출이 없으면 공급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보일러 없이 이 온수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보일러 없이 이 히트 펌프를 가지고 온수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즉, 히트 펌프하고 폐수열 해수기하고 연동 작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트 펌프는 저수조를 차갑게 만들고, 이 차가운 저수조는 폐수열을 효과적으로 흡수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냉수 온도가 높다 그러면 폐수열을 흡수하는데 좀 적겠죠. 그런데 냉수 온도를 낮추면 폐수열을 효과적으로 많은 양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히트 펌프하고 폐수열 해수기하고 연동 작업을 해서 이 보일러를 없이는 기술이 신재생 지열 에너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중온수 탱크입니다. 이 중온수 탱크가 일반적으로 목욕탕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중온수 탱크는 탕 공급용인데요. 40도짜리를 직바로 온탕, 열탕, 이벤트탕 또는 노천탕, 이 온수가 필요한 탕에 모두 이 중온수 40도를 직바로 공급해 버립니다. 기존에는 정례에는 이 온수하고 냉수하고 혼합시키는 믹싱 밸브를 이용해 가지고 한쪽에는 찬물이 들어가고 한쪽에는 온수가 들어가서 온도를 맞춰서 온탕, 열탕 이런 탕들을 물을 받았죠. 그런데 아침에 물을 받게 되면 이 온수 탱크 온도가 뚝 떨어져 버립니다. 또 그때는 손님이 없지요. 목욕 손님이 없는 것입니다. 목욕 손님이 없을 때 탕 물을 공급을 하기 때문에 온수 탱크 온도가 뚝 떨어져 버리고, 그때는 또 히트 펌프가 폐열에서 히트 펌프도 가동되지 않습니다. 폐수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요. 이러한 폐열에서 히트 펌프 문제점을 이 신재생 지열 에너지는 전부 이게 해결하는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탕물을 공급을 할 때 직바로 공급해 버립니다. 그 다음에 탕물을 배출할 때, 우리 또 밤에는 청소를 하죠. 청소할 때 탕물을 그냥 빼버립니다. 손님이 없을 때 탕물을 빼버리면 이 뜨거운 이 온수는 그냥 폐열해수기를 통과해서 보낸다 하더라도 냉수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폐수열을 해소하지 못하고 그냥 뜨거운 온수로 하수구로 배출해 버립니다. 그냥 온탕, 열탕 이런 물들이 하수구로 배출돼 버리죠. 방류돼 버리죠. 그런데 이 중온수 탱크를 만들면 이 탕물을 뺄 때 이 폐수열을 흡수해 가지고 중온수 탱크에 공급을 해 버립니다. 중온수 탱크에 탕물을 뺄 때 그 열을 흡수해 가지고 중온수 탱크에 공급을 해 버리고요. 또 이 온도가 40도가 안 되겠죠. 이것을 히트펌프로 가열해 준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탕물을 공급할 때 또는 뺄 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중온수 탱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탕물을 공급할 때 이 중온수를 공급해 버리기 때문에 온수 탱크 온도가 떨어지지 않겠죠. 온수 탱크 온도가 그대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수 탱크 온도를 이용해 가지고 난방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탕 온도 보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60도를 이용해 가지고 온탕, 열탕
44도, 42도 정도 되지요. 그래서 이런 물을 다 가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기술은 이게 보일러 없이 이 히트 펌프만 가지고 히트 펌프하고 폐수열 해수기하고 이 온수를 마음껏 생산할 수 있어요. 난방도 할 수가 있고 급탕까지 또 이 탕온도 보상까지 모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일러가 필요 없는 기술이 탄생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 냉수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 저수소는 온도가 12도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 12도의 차가운 물을 이용해 가지고 냉탕에 공급할 수 있겠죠. 냉탕 또는 해바라기 샤워. 우리 해바라기 샤워는 한정실 사우나 앞에 몸을 달고서 나올 때 시원하게 줄사우라고도 하죠. 줄사우. 이 해바라기 샤워를 맞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시원한 물이 나와야 되겠죠. 이때 이제 이용할 수가 있고요. 또한 이 찬물을 이용해 가지고 이 세면기 또는 이제 화장실 이런 데다가 공급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또한 여름에는 이 찬물을 이용해 가지고 펜코일에 공급할 수 있습니다. 펜코일은 냉방이죠. 여름에 냉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어컨을 가동하지 않고 이 찬물을 이용해 가지고 냉방까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트 펌프를 가지고 여름에는 냉방하고 겨울에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 신재생 지열 에너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지하수를 사용하게 되면 보일러가 필요 없는 기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 지하수를 사용하지 않고 상수도를 사용하게 되면 연중 약 8개월 정도는 보일러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4개월 정도는 보일러가 가동되는데요. 12월, 1월, 2월, 3월 이때에 가장 추울 때 보일러가 필요합니다. 이때는 냉수 온도가 5도까지 떨어져 버립니다. 상수 온도는 냉수 온도가 5도 떨어져 버리면 이 히트펌프 증발기에 열을 공급할 수 없지요. 그래서 히트펌프가 가동이 중지돼 버립니다. 그 히트펌프를 이용해서 온수를 생산할 수가 없죠. 다만 이제 4월부터는 이 냉수 온도가 10도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제 히트펌프 가동될 때부터는 보일러 없이 온수를 풍부하게 생산할 수 있습니다. 여름에 당연히 연중 한 8개월 정도는 보일러 가동을 중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겨울에 히트펌프가 가동되지 않지만은 이 폐수열 해소기가 성능이 우수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많이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 신재생 지열 에너지의 핵심이 바로 폐수열 해소기입니다. 이 폐수열 해소기 성능이 우수해야만이 이 기술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폐수열 해소기 성능이 우수하지 않으면 이 저수소 열원을 흡수해 가지고 온수 생산 기술이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폐수열 해소기 성능을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판형 폐수열 해소기를 이용해야 하고요. 1차 요가, 2차 요가 이 기술들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을 말씀드리고 이 기술을 산자부에다가 보냈습니다. 보내가지고 이 기술을 목욕탕, 온천, 워터파크에 적용해야 된다. 특히 목욕탕은 차치하고 온천하고 워터파크에는 이런 기술들이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가지고 산자부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산자부에서 이 기술을 답변서가 오기는 않는데 산자부에서 페어레스 히트펌프로 간주를 해보더라고. 이 무식하게 페어레스 히트펌프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폐열해수 히트펌프는 이 히트펌프 증발기에 폐수 열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히트펌프는 폐수 열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지하수를 공급하기 때문에 신재생 지열 에너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폐수열 해수기, 성능 우수한 폐수열 해수기를 폐수열을 흡수해 버리기 때문에 이 히트펌프가 저수조 열원을 마음껏 뽑아 옮겨도 될 수 있는 기술이 탄생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다시 또 에너지공단에 보내가지고 에너지공단에서 또 기술을 검토를 했어요. 검토를 해가지고 그 답변서가 왔는데요. 이 답변서가 에너지공단에서 보내준 답변서입니다. 자, 이 답변서 보면 이것도 한마디로 엉터리입니다. 엉터리. 왜 우리나라 이 에너지 분야에 RE100, RE100을 해결해야 되고 탄소 중립을 해결해야 될 이 핵심 이 에너지 공단이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 신재생 정책실에서 답변을 보내준 것입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 정책실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해 드립니다. 이때 지하수 열원을 사용한 히트펌프는 지열 에너지로 인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신재생 지열 에너지로 인증을 한 것입니다. 저 기술은 앞선 이 개통도는 지열 에너지로 인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열 에너지로 인정했으면 신재생 정책 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신재생 정책 자금을 이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기술은 종래에 썼던 폐열해수 히트펌프하고 다르다. 이것이 좀 기술이 검토가 돼야 되는데 기술을 검토가 제대로 못 하신 것 같아요. 이게 안타깝다 이거죠. 그래서 좀 그 얘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신재생 지열 에너지하고 폐열해수 히트펌프하고 비교해서 기술을 설명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재생 지열 에너지는 정말 이 폐수로 열을 방류하지 않는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히트펌프에 사용한 냉매 압축기 종류들입니다. 또 다른 압축기들이 있습니다만은 주로 목욕탕에서 사용했던 압축기를 상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압축기가 스크롤 압축기입니다. 이 검정색이요. 스크롤 압축기고요. 이 파란색도 스크롤 압축기입니다. 이 검정색은 코플랜드 회사에서 제작한 압축기, 스크롤 압축기입니다. 파란색은 덴포스 회사에서 제작한 스크롤 압축기입니다. 그래서 코플랜드하고 덴포스, 세계적인 글로벌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회사에서 만든 압축기를 목욕탕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크루 압축기가 있습니다. 스크루 압축기는 독일제도 쓰고 있고요. 일산 또는 대만, 중국산을 쓰고 있어요. 그 옛날에 15년, 20년 정도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때 이 센츄리 노얼텍이라는 계열사, 노얼텍이라는 회사에서 이 압축기를 생산했습니다. 스크루 압축기를요. 그런데 이 스크루 압축기가 중국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중국으로 팔아버린 거죠. 그래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이 여론을 생산하는 기술이 이런 압축기들입니다. 스크롤 압축기하고 이 스크루 압축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스크루 압축기를 중국에 팔아버린 거죠. 중국에.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압축기를 생산하는 회사가 없습니다. 다만 삼성과 LG에서 이 스크롤 압축기 소형 작은 것들은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것을 이용해 가지고 냉장고 또 에어컨 이런 데 많이 들어가죠. 이때 이제 이용하고 있는데요. 주로 목욕탕에서는 이 스크롤 압축기가 뭐 10kW 이상, 크게는 뭐 25kg, 30kg 이런 압축기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kg 이상 압축기는 전부 수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생산된 압축기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전부 100% 수입해서 이용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고효율 압축기가 있는데요. 터보 압축기입니다. 터보 압축기. 이 무급유, 오일 프리 압축기입니다. 오일이 들어가지 않는 압축기인데, 이 압축기는, 베어링이 마그네틱 베어링을 사용합니다. 마그네틱 베어링이다 그러면, 전자식 베어링이죠. 그래서 축이 마찰이 없는 마그네틱 베어링을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찰이 없기 때문에 회전을 마음껏 올릴 수 있겠죠. 그래서 회전 수가 뭐 몇만 RPM까지 끌어올리는 그러한 압축기입니다. 또한 오일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압축기들은 혼합 냉매를 씁니다. 오일하고 냉매하고 혼합된 그런 혼합 냉매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는 순냉매를 사용합니다. 오일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순냉매만 사용하기 때문에 효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그 효율이 어느 정도 높냐 그러면 이 스크루 압축기의 2배 정도 효율이 높습니다. 굉장히 효율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효율이 높은 압축기를 이용해 가지고 주로 어디에 사용하고 있냐 그러면 빌딩 냉방용에 주로 사용합니다. 여름에 냉방이 필요하지요. 병원이라든가 대형 빌딩에 냉방이 필요하는데, 이 압축기가 1, 2, 3, 3개의 압축기가 있지요. 이런 압축기를 이용해 가지고 위쪽에 검정 것이 증발기입니다. 증발기의 열을 응축기, 밑에는 응축기입니다. 그 증발기 열을 흡수해 가지고 응축기에다 열을 버리는 것이 히트펌프죠. 냉동기죠. 그래서 이 압축기를 이용해 가지고 이 증발기 열을 응축기에 이게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응축기 열을 냉각탑에 버리는 거죠. 열을 버리는 거죠. 그 냉각탑에 물을 계속 순환시키는 것이 이러한 그 여름의 냉방용에 이용합니다. 이때 전기를 기존 기술들은 전기를 많이 먹는데, 이 효율이 높다면 전기를 절약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효율이 높은 이 압축기를 이용해 가지고 빌딩 냉방용에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쪽에 지금 1차적으로 적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양어장, 이 물을 냉각할 때 또는 데필 때, 이때 이제 이 활용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스크롤 압축기하고 스크루 압축기, 그 다음에 터보 압축기, 오일 프리 압축기를 가지고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냉매 압축기 종류에 따라서 이 스크롤 압축기가 있고 스크루 터보 압축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압축기들은 압축기 성적 계수가 있습니다. COP라고 하죠. 성적 계수가 스크루는 3에서 3.5, 스크루는 3.5에서 4. 그런데 터보 오일 프리 압축기는 7에서 8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크루 압축기보다도 이게 뭐 한 2배 정도 COP가 높은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3에서 3.5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절감률이 65에서 70% 이렇게 절감이 되어야 합니다. 스크루 압축기는 70에서 75%,
터보 오일 프리 압축기는 85에서 88% 이렇게 절감이 돼야 하는데 이미 그 말씀드렸듯이 이 페어레스 히트 펌프는 실질적으로 스크롤 압축기는 1.5에서 2 정도 더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전체 시스템 쇼프입니다. 1.5에서 2. 그래서 전체 절감률이 35에서 50% 정도 이렇게 절감할 수 있는 기술되고요. 스크루 압축기는 50에서 60%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게 50에서 한 60% 에너지 절감하기 때문에 보일러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보일러가 필요하죠. 이것도 스크루 압축기도 보일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일러하고 페어레스 히트펌프하고 두 가지를 이용하는 것이 지금 목욕탕에 이용하는 페어레스 히트펌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성능 자체는 왜 이렇게 35에서 50% 되는지 이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죠. 증발기를 패스탱크 안에 공급하는 기술이 있고 외부에다 설치하는 기술이 있는데 폐수 용량 제어에 따른 제어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에너지 절감률이 낮아지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신재생 지열 에너지는 이게 COP가 6에서 8 무려 80에서 85%까지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스크루 압축기는 85에서 90%까지 절감할 수 있죠. 자, 터보 오일 프리 압축기는 92에서 95%까지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크루 모든 압축기를 이용해도 보일러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보일러 무입니다. 보일러 무죠. 보일러 없이 이 히트 펌프만 가지고 열을 마음껏 온수를 마음껏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신재생 지열 에너지입니다. 만약에 연간 가스비가 1억 정도 사용하는 업체에 80%를 절감한다 그러면 이 8천만 원을 절감하겠죠. 그런데 전기료가 한 2천만 원이 나와버려요. 20%가 나와버려요. 전기료가. 그래서 8천만 원을 절감하게 된 것입니다. 이 그래도 엄청나게 절감하는 것이죠. 20%를 이용해 가지고 1억을 절감하기 때문에 80% 절감한 것입니다. 그런데 스크루 압축기는 90%를 절감하는 것입니다. 90%. 그렇다면 이게 1억 가스비가 들어갔다 그러면 9천만 원을 절감하고 전기료가 10%가 들어간 것이죠. 그러니까 가스를 1억 원을 절감시키고 전기료가 10%가 들어간 거예요. 90%가 그래서 절감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터보 오일 프리 압축기는 92에서 95%까지 에너지를 절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억 원을 절감하고 전기료가 5%가 들어간 겁니다. 500만 원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터보 오일 프리 압축기는 이것을 100으로 봤을 때 스크루 압축기는 200%, 스크롤 압축기는 400% 이렇게 소모 동력에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터보 오일 프리 압축기를 이용하게 되면 에너지를 가장 많이 절감하는 것이죠. 무려 95%까지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기술이 탄생된 것입니다. 이 지금 페어레스 히트 펌프는 이 전체 시스템 COP가 1.5에서 2 정도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약 한 50% 정도까지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신재생 지열 에너지는 여기에 터보 오일 프리 압축기는 COP가 15에서 20 정도 되는 것입니다. 이 페어레스 히트 펌프하고 COP를 비교해 보면 무려 10배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10배. 이 성능이 10배 차이가 있는 10배 효율이 더 높은 기술이 신재생 지열 에너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폐열해수 히트펌프하고 이 신재생 지열에너지하고 에너지 절감률을 동등하게 봐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지금 에너지 공단은 전문가 집단입니다. 지금 봐보시면 뭐 박사학위, 열에 대한 박사학위 받지 못하면 그 공단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만큼 전문가들이 지금 전문가들을 채용합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 분들이 이 기술을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기술을 페어레스 히트 펌프하고 신재생 지열 에너지하고 동등하게 같이 본다는 것은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문제는 페어레스 히트 펌프는 정부에서 70% 무상 지원하는 무상 지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어레스 히트 펌프는 70% 정부에서 무상 지원하고 있는데 신재생 지열 에너지는 지원이 하나도 없어요. 지원이 없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지원해주고 신재생은 지원해주지 않는다면 이 소비자 사용자들은요, 페어레스 히트펌프가 성능이 우수하기 때문에 지원해준 걸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지금 지원해 주려면 같이 지원해 주든지 안 해주려면 같이 안 해주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재생 지열 에너지를 페어레스 히트펌프로 같은 성능으로 간주한다는 것은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죠. 이게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보일러를 없앨 수 없는 기술하고 보일러를 없앨 수 있는 기술하고 그 차이만 봐도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스크롤 압축기를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에너지 절감을 80%씩 여기 절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번 좀 잘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게 검토를 좀 잘 해보시면 될 텐데 이거를 뭐 좀 모르면 저한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그에 대한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 학가산 온천 시스템 개통도입니다. 학가산 온천을 신재생 지열 에너지로 이렇게 개선시키면 에너지가 어느 정도 절감된다. 그런 내용인데 지금 학가산 온천은 이게 경북이죠. 경북 안동시에 있는 온천입니다. 경북 안동시에 있는데요. 하루에 물을 약 1000톤 정도 사용하는 목욕탕입니다. 1000톤이나 그러면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업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온천이에요. 그러니까 안동시에서 운영하는 업체고요. 그 안동시 산하기관인 시설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동시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여기는 요금이 굉장히 싸요. 65세 이상은 4,000원씩 받고요. 또 초등학생까지도 뭐 4,000원씩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여기에 6,000원씩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6,000원, 4,000원. 뭐 60살 먹고 가서 뭐 보기에 65세 이상 된 것 같다 그러면 4,000원 받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좀 저렴하게 요금을 받고 있다. 그래서 주위에 경쟁할 수 있는 목욕탕이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에 보니까 에너지 절감 기술이 하나도 없어요. 폐수열 해수기도 없고요. 히트펌프는 있는데 다 지금 중지되어 있습니다. 중지되어 있고요. 가스비가 뭐 2023년도에 보니까 6억 3천만 원 이렇게 지출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참 문제가 있다.
그래도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목욕탕인데 이 절감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좀 안타깝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는 이 온천이죠, 온천. 온천이고요. 온천 그 공이 5공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공. 1호, 2호, 3호, 4호, 5호 해가지고 5공 정도 있고요. 또 지하수도 뭐 몇 공 있고요. 그래서 거의 지하수를 사용합니다. 지하수를 사용하는데 여기에 이제 봐보면 1000톤 사용한다 그러면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요. 왜 많이 사용하냐 그러면 여기에 이 탕들이 커요. 탕, 온탕, 열탕, 뭐 이벤트탕, 뭐 냉탕도 크고요. 모든 탕들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탕에 공급하는 물이 무려 한 500톤 됩니다. 그 500톤 되고요. 또 매일같이 밤에는 영업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오픈했다가 오후 8시 정도 되면 문을 닫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 청소가 들어가고요. 모든 탕물을 다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열을 많이 배출하는 곳이다. 에너지를 많이 낭비하는 곳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업체 설비를 제가 검토해 봤는데 참 제가 보기에는 엉터리죠. 엉터리. 그 사람들은 엉터리인지 모르고 뭐 좋은 설비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저 같은 사람이 봤을 때는 엉터리 설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히트펌프가 4대가 있어요. 근데 스크루 압축기를 쓰고 있더라고요. 검토해 보니까. 그래서 왜 못 쓰고 있는가 도저히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 압축기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 그러면요. 스크루 압축기를 쓰고 있습니다. 스크루 압축기고요. 이 폐수 탱크 예부에 증발기 설치 기술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히트펌프가 4개가 있고요. 또 예부에 증발기가 4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폐수 탱크가 보니까 약 한 20톤 정도 되겠더라고요. 20톤의 폐수를 공급하는데 여기에 폐수 여과시키는 망이 참 부실하기 짝이 없는 기술이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폐수를 걸러가지고 이 탱크에 보내서 이 히트펌프를 가동한다는 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 증발기는 이 쉐렌 튜브 타입입니다. 그래서 이게 막혀서 히트펌프가 가동이 중지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뭐 처음에는 여러 번 뭐 고쳐서 썼겠죠. 뭐 하다 고장이 많이 나다 보니까 결국은 고치지 못하고 방치해버린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폐수 탱크가 20톤 정도 되는데 정상적으로 가동된다고 하더라도 이 폐수 탱크 20톤은 뭐 손님이 많이 오기 때문에 뭐 일반적으로 영업할 때는 열을 해소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그 탕이 크기 때문에 탕물 뺄 때는 그냥 뭐 다 버려버리겠죠. 정상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요. 그 다음에 손님이 없을 때는 이 히트펌프가 가동되지 않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데 히트펌프가 정상으로 잘 가동된다 하더라도 여기는 30%도 절감할 수 없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 기술을 이렇게 개선하는 겁니다. 보니까 이 지하에 온천수 탱크가 이 500톤짜리가 3개가 있어요. 3개. 3개가 있고 지하수 탱크가 500톤 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에 탱크가 500톤 4개가 있는 것입니다. 4개가 있어서 이 온천수 탱크 1개하고 지하수 탱크 1개를 2개를 묶어버린 겁니다. 묶어버리고 모든 온천수하고 지하수가 1이 공급되게 하는 것입니다.
공급되고요. 그럼 그렇게 공급되게 되면 이 평균적으로 약 22도를 보았습니다. 22도. 온천수는 더 높고 지하수는 더 낮지요. 그래서 평균 온도를 22도로 보고요. 이걸 저수조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온천수 탱크 두 개는 중온수 탱크로 개선해 버린 겁니다. 중온수 탱크. 그래서 이 저수조 물을 히트펌프 증발기에 이 저수조 지열 공급 펌프가 되겠죠. 이 펌프를 이용해 가지고 저수조 히트펌프 증발기에 공급해 가지고 다시 저수조로 순환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저수조 열을 흡수해 가지고 히트펌프 두 개는 이 온수 탱크를 가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수조 열원을 온수 탱크 60도로 가열하는 것입니다. 60도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히트펌프 두 개는 이 중온수 탱크를 가열합니다. 역시 이 저수조 열원을 뽑아가지고 이 중온수 탱크에 열을 이동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22도가 몇 도까지 떨어지냐 그러면 약 15도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도 겨울에 이렇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이 15도의 저수조 물을 부스타 펌프를 이용해 가지고 폐수 열을 흡수해 가지고 30도가 나옵니다. 이 30도의 냉수를 온수 탱크로 공급하고요. 그 다음에 이 30도를 목욕탕 냉수 측에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 냉수 30도하고 온수 60도하고 혼합해서 샤워를 하게 됩니다. 샤워를 하게 되면 폐수가 배출되지요. 1차 요가, 2차 요가 거쳐가지고 폐수 열 해수기에 공급합니다. 이 폐수 열 해수기가 성능이 우수한 판형 열 교환기를 이용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폐수 36도가 21도까지 떨어져 봅니다. 21도로 폐수가 방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1도로 폐수가 방류하기 때문에 온수 온도가 22도로 들어오는데 이 온수 온도보다 지하수 온도보다도 더 낮은 온도로 폐수가 방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폐열이 배출되지 않는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너지 보전 법칙에서 배출이 없다면 이게 공급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일러 없이 이 히트 펌프만 가지고 열을 리사이클 시키는 기술이 된 것입니다. 이 히트 펌프는 저수조를 차갑게 만들고 이 차가운 물을 이용해 가지고 폐수열을 효과적으로 흡수하는 기술이죠. 또한 이 찬물을 15도를 이용해 가지고 여름에는 냉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펜코일에 공급해서 냉방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냉탕, 급냉탕 이런 데 공급할 수 있죠. 또 해바라기 샤워에도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뭐 이 낮은 온도를 당연히 화장실 또는 세면기 이런 쪽에 공급해 가지고 공급하게 되면 효과적이죠. 또 식당에도 이러한 물을 공급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술을 전혀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학가산 온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60도를 또 이용해 가지고 탕 온도도 마음껏 보상할 수 있습니다. 난방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보일러 없이 온수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탄생된 것입니다. 그래서 학가산 온천 같은 데 적용하게 되면 이게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말씀 드려 보겠습니다. 이 지금 이 개통도를 보시면 여기 에너지 밸런스 개통도입니다. 여기 좀 키워서 모니터를 키워서 보면 여기 열량들이 다 있습니다. 열량들이 다 있고요. 여기 히트펌프 가동 시간들도 다 있습니다. 그 히트펌프가 이게 하루에 1000톤의 물을 사용하는데 56시간을 가동한 겁니다. 50kg짜리 4개가 있죠. 이 4개가 이게 56시간 가동하는 것입니다. 이게
한 개가 뭐 10시간 이상씩, 열 몇 시간씩 가동되는 것이죠. 이렇게 히트펌프 가동 시간까지 나오고, 소모 동력까지 다 나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에너지 밸런스 개통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를 한번 정리한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학가산 온천이 가스가 2023년도입니다. 6억 3천만 원 지출했습니다. 전기 요금은 약입니다. 2억 5천만 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연간 약 8억 8천만 원 지출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절감 기술이 전혀 없습니다. 히트펌프 4대가 설치되어 있지만은 전혀 무용지물, 또 사용할 수도 없기처럼 시설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신재생 지열에너지로 이렇게 바꾸게 되면 공사비가 약 7억 정도 들어가는데 가스비가 제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일러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보일러 없이 마음껏 열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빼먹었는데 이 학가산 온천에서 보면요, 아침에 탕물을 많이 받죠. 500톤 정도 받는데 이 온수 탱크가 30톤짜리가 2개가 있어요. 2개가 있는데 이 물을 받아 뿌리면 받자마자 찬물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탕물을 가열하기 위해서 이 탕 온도 가열 순환 펌프를 이용해 가지고 열 교환기를 이용해 가지고 스팀으로 이 탕물을 온도를 보상합니다. 그런데 매일같이 하루에 새벽에 2시간씩은 이 온도를 맞추는데 2시간 동안 고생을 합니다. 이 스팀 보일러로 이 열 교환기에 스팀을 공급해 가지고 탕 온도를 맞추는 시간이 약 2시간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 일찍 영업하기 전부터 탕물을 받아 가지고 가열하기 시작한 거예요. 2시간 동안 뭐 생고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들은 뭐 생고생하고 있지만은 그게 고생인지 모르고 계속 그런 식으로 새벽부터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트펌프를 이용하게 되면 보일러가 없죠. 이 중온수 탱크는요, 이 히트펌프가 하루 종일 낮에 이걸 가열해 버립니다. 낮에 다 가열을 해가지고 40도로 저장해 버리죠. 이 1000톤을 저장해 버리기 때문에 탕 500톤에 그냥 순식간에 공급해 버리죠. 받아 버리죠. 그래서 보일러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보일러가. 이 믹싱 밸브도 필요 없죠. 바로 공급해 버리죠. 그러한 기술이 적용되는데 기존에는 참 새벽에 일찌감치 일어나서 손님 받기 전에 탕 가열하는 데만 2시간 동안 고생하고 있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신재생 지열에너지로 이렇게 바꿔버리니까 공사비가 약 7억 정도 소요됩니다. 7억을 들어가지고 하니까 가스비가 제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기료는 좀 올라가죠. 1억 3천만 원 추가돼 가지고 3억 8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억 8천이 전체 요금이 3억 8천이 되겠죠. 에너지 비용이. 그래서 절감 금액이 5억이 되는 것입니다. 이 7억을 투자해 가지고 1년에 5억씩 에너지를 절감한다 그러면 투자 횟수 기간이 17개월이죠. 1년 반이 안 되는 것입니다. 빠르죠, 이게 투자 기간이. 그런데 이 업체는 이 태양광 공사를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태양광 공사를 1메가와트를 설치할 경우에 공사비가 약 14억 정도 들어간다고 그래요. 14억을 투자하게 되면 연간 전기로 3억 8천만 원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양광 공사로 인해 가지고 14억을 투자해 가지고 3억 8천을 절감한다면 45개월 해수 기간이 45개월입니다. 굉장히 이것도 4년 가차이 되지요. 4년 좀 못 되지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2개의 공사를 동시에 뿌리면 14억 태양광 공사에다가
신재생 공사 7억, 21억을 투자해가지고 하게 되면 가스비가 제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기요금도 제로가 되는 것입니다. 전체 요금이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 비용이 투입되지 않는 기술이 된 것입니다. 자, 보일러를 사용하지 않고 탄소가 배출되지 않겠죠. 그래서 탄소 중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기료가 없기 때문에 RE100을 달성한 업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이 되고 RE100을 달성한 업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에너지 비용도 없이 손님을 마음껏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겨울에 피크 인원을 4,0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기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껏 영업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제공된 것이죠. 이게 바로 RE100을 달성한 기술입니다. RE100 달성이나 탄소 중립이나 어찌 봐보면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자체에서 운영한 업체인데 이 기술을 좀 에너지공단에서 좀 깊이 있게 기술을 검토해서 이런 그 지자체가 운영하는 업체에 좀 보급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원래 이 신재생 기술은 지자체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그 업체에서 이게 신재생인지 뭔지도 모르고 이게 뭐 절감이 이렇게 될 수 있느냐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게 설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너지 공단에서 이것을 설득해 줘야 된다. 산자부에서 같이 설득을 해 줘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려 1시간 넘게 이 기술을 설명해 드렸는데 의문점이 있다든가 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이제 주관적인 생각도 결여되어 있고요. 또한 객관적인 기술을 위주로 말씀드렸습니다. 의심이 있으시면 아래 이 번호로 핸드폰으로 또는 회사 전화로 해주시면 그 의심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너지 이동 기술이었습니다.